강제 집행의 모든 거를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처음에 집행을 하기 위한 타이틀, 권한이 필요하다라는 것부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확정된 판결이죠. 그죠? 확정 판결.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권리가 확정된 거죠. 권리가 확정된 거고 이 확정된 권리에 따라서 이 단계에서 이행이 됐으면 자연스러운 이행이 됐으면 집행의 단계를 우리가 상정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집행의 단계까지 오게 되면 이 집행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처음에 오더를 내려달라라는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겠죠. 집행문 부여를 받아서 이제 강제 집행이 개시가 되겠죠. 강제 집행이 개시가 되겠죠. 강제 집행이 개시가 되는데 강제 집행의 기본 루트는 압류를 하고 압류된 것을 이제 우리가 현금화하는 거죠. 현금화하는 것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현금화가 어떤 과정이에요? 우리가 경매한다라는 매매의 하나의 종류인 경매 절차를 밟는 거죠. 근데 그 현금화하는 것 중에 부동산이 아니고 채권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내가 현금화하는 과정은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있죠. 그죠? 전부명령. 이게 현금화하는 과정이죠. 변제받죠? 그래서 자기가 만족이 되면 강제 집행이 끝나는 거죠. 이런 루트를 밟는 거죠. 이런 루트. 이런 강제 집행에서 우리가 직접 강제가 일반적인데 특이한 경우에 대체 직접 집행 말고 대체 집행이나 이제 간접 강제라는 특이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채무의 성격상.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사건의 점유율에서 볼 때 거의 0%에 가까운 거니까 이런 특이한 경우. 그래도 요새 간접 강제랑 대체 집행이 그래도 오히려 뉴스거리가 막 등장하는 거죠. 특이한 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이 이제 집행법을 전부 다 익히긴 해야겠지만 이 경매 자체가 막 어떻게 되느냐의 그 기술적인 프로세스는 막 그 경매 법정 가서 뭔가 약간 컨설팅 비슷한 업자들이 막 그 하는 그 장면을 보는 게 더 실감이 있겠지만 뭐 하여튼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여기서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범위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낼 수 있겠느냐 부분 등에 있어서 저번 때 얘기한 대로고 지금 당장 이제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기록형이라든지 사례형에서 이런 개념과 약간의 그 효력까지를 알아야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뤄질 거고. 조금씩 완전히 강제 집행법만 지금 막 책을 하면 민사소송법이 무미건조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민사집행법, 강제집행법은 더 무미건조해서 도저히 재미없어요, 읽기도.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끌고 가는 이유가 그냥 집행문 부여해가지고 집행문에는 보통 집행문이 있다, 승계 집행문이 있다, 뭐 조건부 집행문이 있다 등등 막 설명해봤자 지금 너무 무미건조해서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조금씩 익혀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런 큰 루트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요 단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대상이 부동산에 대한 거를 이제 대상으로 했을 때 그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는 좀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준한 것 중에 특이한 게 이런 건 경험해보는 게 거의 없죠. 선박에 대한 집행. 뭐 어떤 중기, 자동차 정도는 생각해볼 수 있어요. 자동차.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 말고 이제 유체동산. 이건 부동산이니까 유체동산은 어떤 이제 동산. 이 자동차도 뭐 동산이지만 이건 부동산에 준한 거고 순수한 유체동산은 뭐 이제 뭐 테레비, 뭐 도자기, 뭐 이런 거 좀 고가의 카메라 뭐 이런 정도에 대한 집행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동산에 해당하는 급으로 채권 집행이 있죠. 채권 집행이 있죠. 이 채권 집행에서 등장하는 게 X가 Y한테 어떤
금전 채권 등이 있을 때 Y의 Z에 대한 월급과 그 다음에 예금 이런 것 등을 요거를 우리가 압류를 해서 현금화로서 전부명령, 추심명령을 받아서 이제 자기에게 만족을 하는 건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는, 추심명령은 추심한다, 채권자 대의권적인 느낌으로 이해하고, 전부명령은 채권 양도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명령은 완전히 자기 손에 확 들어온 거고, 추심명령은 추심만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추심명령은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른 채권자가 등장하면서 나눠 가져야 돼요. 자기가 그냥 돈만 받아서 이렇게 그런 것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한 거일 뿐이지, 나눠 갖는 건 나눠 가져야 돼요, 만약. 근데 전부명령은 어떤 느낌이에요? 완전히 자기 독차지 느낌이죠. 그 대신 전부명령은 그럼 독차지하는 느낌인데, 그 전부 받은 이 채권이 실제 변제 능력이 Z가 없었으면 뭐예요? 이미 자기한테 독차지는 했는데 사실상 빵꾸 나는 거예요. 잘못하다. 그렇죠? 그런 거죠. 추심명령은 추심해서 했는데 못 받았으면 또 다른 거에 추심을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집행을 한다든지 개념이 후차적으로 계속 생각하면 되는데, 전부명령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걸 내가 채권 양도 받았으니까 원래 내 채권은 같이 쌤쌤되고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로지 이 사람은 전부된 그 채권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데, 전부된 그 채권의 채무자인 Z가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으면 말짱 꽝인 채권을 양수받은 꼴이 된다는 거죠. 그 의연부담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추심명령보다 전부명령이 어떻게 보면 느낌상은 좋은데, 그 어디까지는 느낌은 되게 좋은데, 하나 나쁜 게 뭐냐? 독점해서 받은 거로 텐데 그게 깡통이면 깡통이 되는 거죠. 그게 변제 자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추심명령을 받아낼지 전부명령을 받아낼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봐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법원이 당사자 신청과 관계없이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압류 플러스 추심을 할 건지 압류 플러스 전부명령을 받아낼 건지는 선택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채권 집행이 있어요. 이 경우는 이 대상을 놓고 하는 말이고, 이쪽에 있어서는 뭐예요? X가 Y한테 집행을 함에 있어서 원래 채권의 성질일까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또 분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금전채권일 수도 있고 어떤 뭐일 수도 있고 뭐 등등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말한 건 대상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 집행할 대상이 부동산이냐, 집행할 대상이 선박이냐, 뭐 자동차냐, 뭐 중기냐, 그 집행할 대상이 이제 채권이냐,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대상에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경매와 채권 집행이 두 개가 하나의 축이죠. 그 다음에 아까 사건 점유율에 의해서는 채권 집행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었죠. 채권 집행.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이제 민사집행법의 큰 개념까지를 이해를 했고, 그러한 민사집행 이해에 민사보전이라는 개념이 같이 집행법에 있다라는 거죠. 즉 보전처분이라는 게. 그럼 보전처분은 또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결과 절차와 집행 절차가 있듯이,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가 있듯이 민사보전 절차도 보전처분, 즉 판결에 해당하는 법원이 결정으로 가집행 이나 가처분 결정을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내요. 그럼 그 신청할 때는 보전의 필요성 등이 나타나야 돼요. 보전의 필요성은 뭐예요? 아까 채무자가 내가 인도 청구를 하는데 빼돌릴 어떤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을 소명해서 보전할 필요성. 가압류라는 것은 아직, 가처분이라는 건 아직 뭐예요? 완벽하게 내가 권리자라는 게 확정이 안 됐는데 뭔가 지금 급박하게 묶어두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럼 묶어두려면, 남의 재산을 묶어두려면 국가로부터 집행권원이라고 해서 확정된 판결과 같은 뭔가 내가 권리자라는 것의 결론이 확정돼서 나왔으면 그것을 근거로 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 단계는 아직 내가 권리자인지도 모르는데 내 주장만에 의해서
채무자인 피신청인의 재산 등에 대한 어떤 제한을 걸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걸려면 조금 더 내가 그 걸만한 얘기에 뭔가를 나타내줘야 돼요. 실제 강제집행, 실제 압류는 내가 그 압류를 걸 상황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집행 권한이라는 확정된 판결이 있는 거잖아요. 돈 받을 권리, 인도받을 권리가 법원에 의해서 확인돼서 더 다툴 수 없는 단계로서 결론이 딱 묶여 있는 까지 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확정됐다는 말로서. 그게 집행 권한이 되는데 지금 소제기 전이라든지 소송 도중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남의 거를 묶어두는 데 대해서 조금 더 뭔가의 필요성을 나타내 주어야 되는데 그게 보존의 필요성이죠. 그럼 보존의 필요성은 뭐예요? 지금 내가 소송을 해서 나중에 이겼을 때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허탈하게 빼돌려졌을 개연성이 지금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것 등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보존의 필요성을 나타내서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내려져요. 그럼 이 결정에 따른 판결에 따른 집행처럼 이 결정에 따른 집행인데 이 경우는 판결에 따른 결론에 순수하게 이행이 안 되니까 집행을 가는데 요거는 신속성, 긴급성, 밀행성 이런 보전 처분의 성질상 이행하느냐 아니냐가 없이 이제 그대로 그다음에 집행문이라는 아까 강제집행에서 부여받는 이 절차도 없이 이 자체가 그냥 집행문 부여까지도 했다라고 신속하게 같이 결합됐다고 봐서 그대로 집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전 처분 자체에 보전 집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전 집행이 뭐예요? 만약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신청돼서 내려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물건을 점유를 이전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 받은 가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한테 가서 집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집행관이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그 목적물을 그 채무자로부터 뺏어서 집행관이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집행관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 이거 팔면 안 된다, 어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집행관이 그런 얘기를 말해주면서 다만 이거 내가 원래는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보관해봤자 집행관이 남의 물건 보관해봤자 뭐니까 네가 그냥 쓰긴 써라. 그냥 네가 보관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집행관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채무자한테 그대로 쓰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가옥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인도 청구를 하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걸어서 발령이 되면 그 집행은 이 가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과 함께 이 가옥에 가서 채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네가 그냥 보관하고 있어라 라는 식으로 명령을 내려서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것을 얻다가 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분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상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처분하면 그리고 그게 더 이상 뭐가 규제가 상정하지 않는다면 이거 괜히 건 거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분을 하더라도 새로 양수받은 자한테 나중에 본소송에서 이기면 아까 같이 뭔가 변론 종결 전이지만 변론 종결 후에 승계 비슷하게 승계 집행문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당사자가 고정되는 항정되는 효과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처분 금지 가처분 등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 처분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했으면 무효긴 무효인데 상대적 무효라고 보통은 봐요. 상대적 내부적으로만 무효죠. 그리고 이 처분된 Z한테 이 X가 Y가 이쪽한테 했어도 이때 이 사람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설사 가처분 이후에 Z한테 갔더라도 X는 Z에게 그대로 본소송에서의 집행 때 이자한테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 원래 소송 중만 떼서 생각했을 때는 가처분 생각하지 않으면 아까 어떤 설명했어요? 소송 중에는 원래 변론 종결 뒤에 팔았을 때는 승계집행문을 할 수 있는데 소송 도중에 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았었어야 돼요? 제타한테 인수승계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사자 항정적인 효과를 지금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 의해서 가져와서 소송 도중에 팔았어도 또는 소송 전에 팔았어도 변론 종결 이후에 판 건 아니지만도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냐면 판결의 효력을 제타한테 미칠 수가 있게 되고 그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 따른 효력으로서 당사자가 항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됐어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그래서 두 가지 지금 기록형에서 문제를 주고 있어요. 하나는 건물 인도 청구를 하는 사례에서 지금 채무자가 임차인이 그 임차했던 건물을 딴 사람한테 본이든 아니든 넘겨야 되는 상황에 뭐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걸려는 상황 하나를 주고 있고 또 하나 그 기록형에 거기서 자동차를 팔았다가 뭔가 혼선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다시 자동차 안 판 것처럼 회수하려고 하는데 중고자동차를 소유했던 사람이 중고자동차를 팔았다가 뭔가 계약이 엉켰어요. 그래서 계약이 해지된다든지 해서 다시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등등이 전전 유통되면서 뭔가 자동차의 중고자동차이지만 그 점유가 불분명해지는 상태에서 회수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질 때 회수하기 위한 소송의 본소송에 앞서서 역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자동차한테 건다든지 하는 상황을 지금 두 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 올라간 파일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이요. 그걸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꺼졌네요. 꺼졌기 때문에 볼 수는 없는데 아마 그 두 개 지금 제시했는데요. 기록형 연습 36년에 있는 게요. 김갑동은 박남서를 상대로 인도 청구 해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근데 그 상담 내용에 보면 어떤 그 박남서의 채권자 등이 와서 체격이 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거의 폭력배를 의식하고 쓴 문장인데 체격이 크다고 폭력배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격앙된 어조로 빌려간 돈 화랑을 넘겨라 명의를 변경하라 등과 같이 의합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즉 지금 자기가 박남서를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를 할 예정인데 그런 상황이 포착됐다.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박남서가 의도했던 안 했던 그 어떤 체격이 좋은 사람이 이 화랑을 접수할 확률이 있다. 그러면 박남서를 상대로 인도 청구 소송을 내서 이겨봤자 그것만으로는 새로 점유를 취득한 자에 대한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는 효율성이 없게 되니까 그 경우에 점유를 얻다가 이전하지 못하게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이 경우에 생각한 그 문제네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기록형 연습 67면은 자동차의 경우네요. 그 경우도 기록을 보면 아마 그 중고자동차를 어떤 점유를 가지고 이게 전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거는데 이 경우는 그 대상이 자동차의 경우니까 자동차의 경우랑 건물의 경우랑 왜 해놨냐면 나중에 가처분을 받아서 집행할 때 건물은 채무자한테 그대로 사용하게 해요. 아까 말했죠.
가처분 자체의 집행이. 설사 점유 이전 금지에 대한 실제 처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너 이거 팔면 안 된다, 어디다 넘기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쓰라고 하는데, 자동차의 경우는 그대로 쓰라고 그러면 조금 그 사람 손해보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는 오히려, 그렇다고 그 집행관이 자기 집 마당 차고에 갖다 놓을 수도 없어요. 그 집행은 어떻게 하냐, 그런 어떤 창고 시설에 갖다가 묶어둬요. 묶어두고 나중에 그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그 보관 비용.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집행의 실제 유형은 몇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얻다가 이렇게 유치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는 그대로 그 채무자가 사용하게 하면 그 사람이 별로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건 못 쓰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그냥 쓰게 하면 그 사람이 막 쓰다가 사고도 나고 뭔가 그 효용 가치가 막 떨어져요. 근데 집 같은 건 쓰게 한다 한들 뭐 그렇게 뭐 어떤 그게 깎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채무자가 사용하게 해요. 설사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의 집행에 있어서.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게 하기보다는 일정한 창고 같은 데 갖다가 묻어둬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한번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우 67면을 보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앞에 65면을 보면 이 자동차가 또 다른 자한테 뭐 이런 상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지금 이 갑으로서는 일단 소송에 의해서 찾더라도 점유자가 어디로 또 넘어가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자기가 소유자로서 그 점유를 인도받는다고 했을 때의 피고는 현재 점유자인데, 지금 소송 냈던 점유자와 나중에 이겼다고 했을 때 등장하고 있는 점유자가 틀려버리면 이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물론 그 점유 이전이 변론 종결 뒤에 이루어졌다면 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의해서 효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판결문에 나타나는 피고 가지고 새로운 제트한테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걸어야 되는데, 그때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웬만하면 가압류를 받아주는 것도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등등은 지금 아까 그 자료에 자세히 써놨는데, 보전의 필요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게 이 을이 뭔가 이 물건을 딴 데 처분한다든지 하는 그런 류의 상황을 잘 이론 구성해서 법원을 납득시켜야 보전의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다만 이제 실제는 이 보전의 필요성 등에 의해서 돈으로 공탁을 하고 나중에 실제 권리가 확정됐을 때 질 걸 대비한다든지 하는 뭐 여러 가지 장치는 있는데, 조금 그게 남용적으로 신청을 하고 법원이 조금 넉넉하게 받아준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신청의 남용을 좀 줄이고 법원도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이런 방향의 생각을 하고 있다까지를 이해하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고요. 또 질문 있으면. 없으면 오늘은 수고했어요.